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셨나요? 사실 다 풀으셨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의 그 배정 시간이 문제당 1분 내에 풀어야 되죠. 뭐 마킹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내에 풀으셨어야 되기 때문에 11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셨으면 10분 내에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3항을 보시면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이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이 관련 판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을 때에는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다고요.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이니까 분양가가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요율과 곱해서 산출액을 도출한 거예요. 그러면 기납입 금액의 요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거죠. 그리고 후일 이게 적발되니까 아니 나는 분양권도 하나의 아파트로서 일반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지 더 받으려고 더 받은 것은 아니니 내가 초과해서 받은 것은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다 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었던 판례입니다. 정당한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중개보수 초과한 금품수수로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페이지 넘어가 2번 문제. A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그중에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항상 중개보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건축물은요, 주택의 면적이 얼마래요? 3분의 1에 불과하다면 2분의 1 미만이니까 비주택으로 일단 판단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봐야 되는데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었나요? 물건은 지금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건물 하나잖아요.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었나요? 갑을 간의 매매와 갑을 간의 임대차가 이루어졌죠. 동일한 기회. 그러면 중개보수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되는 사례 될 겁니다. 자, 박스 안에 기억.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이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는다? 각각 받는다고 했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갑은 B시가 속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물건이 주택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도조례 요율표를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요?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 받아야 되죠. 그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왜냐하면 3동일이 충족되고 있으니까. 예, 디귿은 맞고요. 리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적용합니까? 비주택으로서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기억과 디귿만 옳았습니다. 3번 문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요. 여기 항상 시도조례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네. 그렇다고 그랬죠. 설치신고, 이전신고, 인장등록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가서 하더라도 주택의 요율 한도액만큼은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업,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여,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였었죠. 1천분의 5는 그런 오피스텔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상한이 1천분의 5였었고 지금은 임대차니까 4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었나요? 여기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면 민사집행법상 경매대리할 수 있죠. 그러면 경매대리를 할 때는 위민에게 보수를 받죠. 그 보수는 언제 받아요? 그것도 받기로 한 날 받아요. 근데 그 보수 지불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예. 지금은 매각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주고 기한 내에 언제든 잔금을 완납하면 확정적 권리 취득한다 그랬죠. 그 기한일 약정이 없으면 경매보수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에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받습니다. 물론 둘 다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요. 2항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항이 정답인데 지금 이 말은요.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한 금품수수는요. 무효인데 전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중개보수가 한도액이 8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20만 원만 무효입니다. 20만 원만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그 다음 3항 주택 외라고 해서 외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의 한도를 시도조례가 정하나요? 예? 1천분의 9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한 거죠. 예, 그 한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외에 실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신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에게 받는다? 취득 의뢰인에게 받아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 겁니다. 5항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습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 받는 거죠. 근데 아까 3번 문제에 똑같은 문장이 있었죠. 28에 29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까? 아니죠.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잡아야 되죠. 이렇게 총 분양 금액을 프리미엄과 합산한 금액을 받은 것은 후일 정당한 법률의 착오라고 항변해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이제 7번 계산 문제 나오네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아주 지능적인 문제인데요. 한 문제에서 보수를 2개를 계산하고 차액을 계산해야 답을 잡을 수 있죠. 매매 중개보수 계산해 보고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한 다음 두 금액의 차액을 찾아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먼저 물건이 주택이에요? 네, 이번엔 주택이래요. 그러면 6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천만 원 지금 아래 요율표를 보니까 5천 이상 2억 미만에 속하죠. 0.5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6천만 원에 0.5 곱하면 6, 5, 30, 30만 원이 중개보수가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은요.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출제위원이 또 묻고 있는 이유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현행법은 월세 있을 때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을 보증금을 월차임 곱하기 얼마 하라고? 100을 곱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월세 있을 때 중개보수 계산 금액을 월차임 곱하기 약정기간 월수를 곱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2년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얼마를 곱했었겠어요? 24를 곱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월세 중개보수를 받도록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수수받는 걸 단속하기 전에 좀 현실화해달라. 아니 이렇게 해서 보수를 받으면 전세 중개보수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나오지 않느냐. 이건 좀 현실화해달라.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 월수를 곱하라고 했었던 것을 100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요. 24를 100으로 바꾸면 금액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또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도대체 복비를 몇 배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언론에서 맹탈을 하니까 바로 또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낮추라 하는 게 그 다음 개정에서 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계약기간 월수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3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에 보증금 1,500을 더해봐야 4,500만 원. 여기 걸리죠.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안 되고 7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3, 7에 21, 2,100만 원에다가 보증금 1,500을 더하면 요율에 곱할 금액은 3,600만 원이었어야 되고 3,600만 원 박스 안에 요율표를 보면 0.5 적용이네요. 0.5 적용을 하면 18만 원. 아까 매매 중개보수가 30만 원이었죠. 지금 임대 중개보수가 18만 원이었으니까 30에서 18만 원을 빼면 차액은 12만 원. 그래서 3항이 정답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개보수 계산 문제 중에서도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나와도요. 수험생이 1분 훨씬 더 걸려요. 그죠? 요거 1분 내에 못 풀어요, 사실. 요거 1분 더 걸려요. 근데 시험 문제는요. 40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서 마킹을 하려면
분당 평균 한 문제씩은 풀어내야죠. 근데 이런 건 한 2분, 2분 30초 걸리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제껴고. 뭘 또 제껴요, 제끼기는. 그러니까 평균 분당 1문제라는 거지 모든 문제에 1분을 투입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문제는요 40초에 답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30초에 답이 보이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데서 시간 세이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에서 2분, 3분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넘어가 8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또 똑같은 게 나왔어요. 5항을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 보수받아야 된다. 틀린 거죠. 그 문장은 26회에도 나왔었고 아까 28회에서도 나왔었고 아까 29회에도 나왔었죠. 동일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그럼 아까 보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속하는 오피스텔이네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냐. 근데 추가 요건까지 괄호 안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상하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었는데 임대차를 중개했다니까 1천분의 얼마? 4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천분의 4에 곱할 기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월세 25만 원에 100 곱해봐야 2,500이네요. 2,500에 보증금 2,000 더해봐야 4,500. 여기 또 걸렸죠.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25만 원에 70을 곱해야 됩니다. 25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 얼마죠? 3,750만. 어떻게 25만 원 곱하기 70이 3,750이에요? 1,750이죠. 그 1,750을 보증금 2,000과 더하면 3,750이 되죠. 거기 0.4를 적용하니까 1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항이 정답이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수 최고 한도액이 얼마냐고 했어요. 근데 박스 안에 계약 조건을 보니까 계약 당사자 갑이 매도인이자 임차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자 임대인이래요. 그러면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네요.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고요.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조건이 주어져 있지만 임대차 중개보수는 아예 계산 안 할 것이니 무시해야죠. 매매 중개보수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물건이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주택의 면적이 이렇게 나가니까 주택이라고 딱 인식하기가 쉬워요. 거기다가 출제위원이 시도조례 요율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받아먹기 쉽잖아요. 그런데 요율은 준 거는 함정입니다. 지금 요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매매를 중개했든 임대차를 중개했든 여기 적용을 해야 되겠죠. 1천분의 9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 금액이 1억 원이고 0.9를 적용하면 9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물었었다면 그때는 1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각각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물었기 때문에 90만 원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저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택 매도인인 갑씨는 자금 확보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을 판 거지 거주 이전의 의사가 있었던 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인 을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바로 사유를 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거래 조건 교섭을 하면서요. 갑이 임차인, 을이 임대인으로 갑을 간의 매매 계약과 함께 임대차 계약도 함께 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는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를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매매 금액만 중개보수 금액으로 잡으면 됐었죠.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이게 논점이 아니었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가 논점이었냐면, 갑은 한때는 집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세입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주택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차인으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뭘 한 거예요? 점유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은 한때는 집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된 갑씨는 자기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 요건을 확보하면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언제 발생해요? 이길 0시에 발생합니다. 이길 0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이 뭐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다음날 0시부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임차인은 말이에요. 언제 주택을 인도받았어요? 뭐 인도고 뭐고 을씨는 저 집 들어가 살아본 날이 없어요. 옛날부터 이 집 갑이 점유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갑씨는 언제 전입신고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주소가 이 집이었어요. 그러면 갑은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요건은 다 확보하고 있었죠. 그럼 갑은 옛날부터 대항력이 있었냐? 아니 옛날에는 지집이니까 지가 주소 들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전 소유자이자 현 임차인인 점유개정에 의해 임차인이 된 자는 형식적으로 대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오래전부터 확보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대항 요건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표상하는 의미로서의 요건이어야 한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런 요건을 이미 확보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전 소유자인 현 임차인은 언제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소유권이 무엇으로 이전되었죠?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해 이전되었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6월 13일 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대요. 그런데 6월 13일 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그날도 갑이 떠나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는데 그날도 갑이 주소 옮기지 않고 주소를 거기 놔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항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요? 이길 0시에 발생하니 갑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 갑의 대항력은 6월 14일 0시가 되었을 때 갑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을이 나쁜 놈이에요. 을이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들어봐야 나쁜 놈이지. 을이 6월 13일 날 지하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바로 그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예,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필요자금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6월 13일 주간에 발생하죠. 그런데 전 소유자인 현 임차인은 그날 이제 요건을 확보했다고 인정을 받으니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갔는데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전 집주인이었는데 낙찰자에게 10원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멸 기준 권리보다 늦게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례인데 민법에서 출제가 되면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되면 이제 복비 다 받나 못 받나 그걸 물어보는 건데 복비 다 받나 못 받나 물어보는 건데 다 못 받고 매매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 한도액은 자 요번에는요 X가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인데 동일이 3번 다 반복되고 있죠. 그럼 매매 중개 보수 계산하면 될 건데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매매 대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었답니다. 밑에 요율표를 보니까 5천 이상 2억 미만의 경우에는 0.5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1억 8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요. 산출액이 9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 2, 3, 4, 5번 지문에 2항에 9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잡았다가 틀리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물건이 주택일 경우에는 시도가 요율만 정하는 게 아니라 한도액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도액이 있는지를 꼭 봐야 돼요. 문제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중개보수는 한도액으로 확정해야 되죠. 그래서 1항 80만 원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라고? 물건이 주택인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을 보면 출제위원이 중개보수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이렇게 1, 2, 3, 4, 5번은 다 일정한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5가지 금액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오답이잖아요. 오답을 출제위원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오답으로 가져오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보셨듯이 분명히 주거용으로서 쓰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는데 주택이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 있으니까 아까처럼 보셨듯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요율 곱해보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있죠. 그거는 사실 0.9 곱했어야 되잖아요. 그 요율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오답으로 깝니다. 또 어떤 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냐면 사무소가 아니라 주택이 속한 지역의 요율을 곱해보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있죠. 이것도 출제위원이 오답으로 깔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냐면 분명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비주택이랍시고 그냥 0.9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있죠. 이런 것도 오답으로 깔릴 수 있고요. 또 뭐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냐면 분명히 월세 곱하기 100해서 보증금과 더한 게 5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70으로 내리는 거 깜빡하고 그냥 100을 곱해서 밀고 나가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있죠. 이것도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지만 동일한 당사자가 아닌 사례도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동일자 나오니까 매매 하나만 계산한 금액 이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죠. 또 어떤 거 오답으로 나왔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런 문제가 또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1, 2, 3, 4, 5번 중에 법정중개보수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거 정답 아니었습니다. 법정중개보수 곱하기 2가 정답이었죠.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다는 것까지도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계산 잘 해놓고 곱하기 2 안에서 틀린 분이 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중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지, 중개보수 총액을 얼마 받느냐 묻는 건지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갑이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중개보수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 중개보수 계산해서 곱하기 2를 답으로 잡으면 돼요? 그건 또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장 앞에 정보망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고 이런 멘트가 있었다. 그러면 공동중개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의뢰인한테 받아야죠. 그럼 그때는 총액을 물었어도 곱하기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다릅니다. 그때 사례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라고 해서 계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적용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중개보수 청구권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